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께 SCI 논문 구조와 작성 팁에 대해서 발표를 하게 된 전자공학부 이윤수라고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SCI 논문 쓸 때 어떤 구조로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SCI 잘 쓸 수 있는지에 대해서 노하우를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하나 좀 볼게요. SCI 논문 주제 선정 방법부터 좀 보면은 이런 고민을 좀 해봐야 됩니다. 해당 연구의 필요성 검토라는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우리는 연구를 할 때 이미 그 길을 밟아 놓으신 선배님들이 있죠. 그러면은 그 기존 기술들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왔고 내가 하고 있는 기술들이 어느 정도까지 성능이 개선될 것인지 또는 내가 제안하고자 하는 기술이 기존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형태의 기술인지에 대해서 스스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계에서도 최신 동향이 있잖아요. 그 기술 동향을 보고 이런 흐름으로 가는구나. 특히 인공지능 관련한 내용들이 많잖아요. 그럼 인공지능 관련해서 현재 우리 내 연구 분야는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 라는 것들을 계속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주제 관련 문헌 연구를 좀 해야 되는데 일단 기존에 어떤 연구가 있었는지를 명확하게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겠죠. 뭐 몇 년도부터 뭐 이런 논문이 나왔고 이런 트렌드가 있구나라는 거를 명료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고 그러면 스스로한테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내가 연구하고 있는 것이 정말로 필요한 거고 새로운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져야 될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부터 논문이 시작되는 거죠. 좋은 논문이란 뭘까요? 제가 다 키겠습니다. 자, 기존 기술의 주요 성능을 크게 개선했다. 저 같은 경우는 효율이나 전력 밀도 같은 것들이 되게 중요한 지표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효율을 얼마나 개선했고 또는 사이즈를 얼마나 줄였느냐라는 측면에서 성능을 개선했다 볼 수가 있겠죠. 또는 전력 변환 회로에서 토폴로지를 새로 개발해냈다라고 한다면은 그게 신규성이 될 것이고 또는 신규성과 진보성이 크게 높진 않더라도 산업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임팩트 있는 기술 예를 들면은 간단한 회로 구성이라든지 간단한 제어 구조라든지 그런 것들이 되겠죠. 플러스 논문이라는 건 아카데믹하게 모델링 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런 모델링 관점에서 새롭게 기존과는 다르게 새롭게 어떻게 접근했냐 이런 것들도 좋은 논문 주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서 석사, 박사학위의 차이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볼게요. 자, 읽어보면 석사는 특정 학문 분야에 대한 연구 지식 습득, 연구 기초 역량 및 실무 능력 강화, 학문적 탐구와 동시에 취업이나 산업 현장 적용에 초점. 일단 말은 복잡하긴 한데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산업 현장에서 내가 즉각적으로 투입할 수 있는 인력이냐를 묻는 겁니다. 내가 바로 학부 졸업생이 아니라 어느 정도 연구를 한 사람으로서 산업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사람이면은 그 사람은 석사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다시 한 번 더 요약하면 학계에서 정설로 인정된 것만 교육하는 학사 과정과 달리 아직 불명확한 사실이나 기존에 없던 지식을 연구하고 교육하여서 해당 전공 분야의 전문가로서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석사라고 하고요. 근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박사라고 하는 것은 독자적인 개체로서 연구를 창의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구 리더인 거죠. 새로운 이론을 만들고 실험하여서 독자적으로 학문을 창출할 수 있는 학자 및 리더를 얘기합니다. 논문의 종류도 볼게요. 여러분들은 석사 마칠 즈음에 학위 논문을 작성하겠죠. 뭐 학사도 학위 논문 있고 석사, 박사들도 논문이 있는데 이거는 분량의 제한 없이 본인의 생각을 쭉 풀었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대학 교수님들로부터 심사위원의 평가를 받아서 독립적으로 발행되는 것이 특징이죠.
반면에 연구 논문이라는 거는 뭐 크게 네 가지가 있는데 도메스틱과 인터내셔널이 있고 그리고 학회 논문과 저널 논문이 있습니다. 당연히 제일 높은 명망이 있는 거는 인터내셔널 저널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주로 저널지라고 한다면은 레귤러 페이퍼, 레터, 뭐 인더스트리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저널지들은 각 분야의 불특정 전문가한테 피어 리뷰를 받아서 정당하게 이 논문이 적법하냐라는 것을 기술적으로 확인받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받으면 학술지 일부로 발행이 되는 거죠. 학위 논문은 나의 학문적 호적입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의 뭐 생년월일, 이름과 같은 그런 학문적 호적이 되는 거고요. 근데 연구 논문은 내가 이력서라고 하죠. 거기서 하나하나 붙여나가는 나의 연구 실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학 같은 경우는 학위 논문의 일부를 간결하게 정리해서 연구 논문을 제출하든지 아니면 저널지에 냈던 것들을 통합시켜서 학위 논문으로 정리하기도 합니다. 자, 여기서부터 좀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좋은 논문을 쓰고 싶다고 한다면 네 가지를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기술들이 참신하냐, 오리지널리티가 있느냐. 근데 여기서는 우리가 국제적으로 다루잖아요. 인터내셔널하게 더 퍼스트이거나 더 베스트인 연구 성과를 담아야 할 겁니다. 둘 다 되면 좋겠지만 둘 중에 하나라도 분명 강조하면은 더더욱 좋겠죠. 두 번째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스토리텔링이 있는데요. 논문 안 써보신 분들 훈련이 안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로지컬하게 자기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잘 정리해서 상대방한테 잘 설득시켜주는 과정이 필요할 겁니다. 로지컬리티? 요거는 뚜렷한 목적과 지향점이 있고 성과와 효과가 논리적이며 전달하려는 메시지가 분명하다는 거죠. 읽었을 때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이 아니라 명확하게 그 흐름에 따라서 내가 편하게 읽을 수 있다면은 그거는 스토리텔링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말로만 해서는 잘 되지가 않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훈련하고 특히 지도 교수님한테 열심히 혼나야만 이제 훈련이 되는 겁니다. 그냥 말만 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대학원생들은 사실 혼나는 게 일입니다. 그리고 교수들은 혼내는 게 일입니다. 혼내고 혼냄을 받는 거. 그렇지 않으면 발전이 안 돼요. 어쩔 수 없는 숙명인 것 같습니다. 그럼 세 번째 조건은 accuracy. 읽기 쉽다를 accuracy라고 표현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이전에 계속 강조했던 말이 있잖아요. 어떤 거든지 간에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도록 잘 설명한다면 그 사람은 그걸 완벽하게 이해한 사람이죠. 그런데 어중이 떠중이로 그냥 어려운 단어나 복잡한 개념을 막 써요. 나도 모르고 상대방도 모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명확하게 이해했다면 상대방을 아주 단순하고 간결하게 설명할 수 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오해가 불가능하도록 명확하게 설명한다. 라는 겁니다. 네 번째, 보기에 좋다. 보기에 좋은 게 먹기에도 좋은 것처럼 organization. 저널마다 포맷이 있죠. 그 포맷을 잘 지키는 게 중요하겠죠. 뭐 글자, 뭐 크기라든지 아니면 그림체, 표의 포맷 이런 것들을 잘 준수해야 될 겁니다. 배치 같은 거. 내용은 되게 좋고 로지컬하게 잘 했는데도 그림을 엉망으로 그린다든지 한다면은 읽기 싫겠죠. 그러면 제가 좋은 논문이라는 거를 네 가지로 얘기했습니다. 오라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요 오라오만 좀 기억합시다. 반면에 나쁜 논문, 좋지 않은 태도 뭐가 있냐면 남의 논문을 짜증거나 아이디어 복제, 그리고 논문의 앞뒤가 상충되고 논리적으로 단절. 논문이란 거는 로지컬리티와의 싸움입니다. 내가 얼마만큼 논리적으로 잘 표현해서 상대방을 잘 이해시키느냐라는 건데요. 여러분들이 연구도 잘했고 결과도 좋게 나왔는데 설명을 못했어. 그러면은
단순하게 학술 대회에서 컨퍼런스에서 이런 발표할 때도 상대방을 이해시키지 못하면 저널지에서도 똑같이 피어 리뷰할 때 심사위원들을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논문의 앞뒤가 충분히 맞도록 하고 논리적으로 잘 흐름이 되도록 논문을 구성해야겠죠. 그리고 그런 게 있습니다. 논문을 썼는데 실컷 썼어요. 근데 그래서 뭐야? 라는 질문을 던질 수가 있어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기존의 논문은 뭐였고 내가 제안하는 게 뭔지가 굉장히 모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용어 같은 것도 굉장히 혼용되어 있고 설명도 굉장히 불친절하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다면 심사위원 입장에서 읽기 싫겠죠. 그리고 복잡한 수식. 어쩔 수 없다면 피할 수 없다면 복잡한 수식을 제시해야 될 수도 있겠지만 쓸데없이 엄청나게 복잡한 수식을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림도 굉장히 난해하게 그린다든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피해야 되겠죠. 그리고 누구나 알만한 상식적이고 평이한 결론을 내면 안 됩니다. 논문이라는 거는 나의 연구 성과를 명확하게 표현하는 거잖아요. 표현했을 때 상대방이 이거 진짜 귀중하고 가치가 있구나 라는 걸 충분히 어필해야 됩니다. 그리고 논문 형식을 지켜서 그쪽 논문의 형식에 따르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분량도 너무 많으면 안 되겠죠. 적정해야 될 겁니다. 논문의 목적은 연구자와의 의사소통인데 여러분들 지금까지 발표하시는 분들 보면은 소통하려고 노력했나요? 전 지금 여러분들한테 소통하려고 노력하는데 대부분 지금 제 말 안 듣고 있거든요. 소통이 안 되는 거죠. 이럴 때는 조금 슬프긴 한데 그런 겁니다. 뭐냐면 발표한 사람은 열심히 했는데 못 알아주면 되게 슬프고 그렇죠. 여러분들 다 발표하시는 분들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발표하는 것들이 정말 자랑거리로 한다면은 정말 성의 있게 발표하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들으시는 분들은 성의 있게 듣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그게 상대방의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논문은 문제 발견과 해결 과정입니다. 첫 번째는 문제를 발견했어요. 문제를 발견하려면 기본적으로 내 연구 분야의 백그라운드를 굉장히 잘 알고 있어야겠죠. 그 발견하고 정의하는 거, 명확하게 문제인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 해결될 거라는 가설을 설정하겠죠. 그리고 그거를 모의, 시뮬레이션 하는 거죠. 시뮬레이션 해보고 실험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정리해보는 거죠. 기존에 비해서 새로운 게 이런 거고 그리고 개선된 게 이 정도가 개선됐구나라는 것들을 결론 내보는 겁니다. 그랬더니 다시 한 번 더 문제 발견과 정의로 가서 계속 돌 수 있는 거죠. 왜? 답이라 생각해서 갔는데 막다른 길목인 거예요. 막힌 겁니다. 갈 데가 없어. 열심히 했는데 잘못된 방향이었던 겁니다.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꽤 있겠죠. 그렇게 되면은 다시 문제를 다시 정리하고 다시 가설을 설정해야 되는 이런 뺑뺑이 숙명이 우리 공학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논문 작성 과정은 처음에는 제목을 쓰고요. 제목은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한 단 한 단어를 어떻게 설정해야 될지 굉장히 신중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요약, 앱스트랙트죠. 내 연구 결과를 아주 메인, 핵심 위주로 간략하게 서술해야 되는데 여기서 디테일한 과정을 생략해야 됩니다. 그리고 서론, 이런 배경이 있고 기존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결국엔 나는 이런 방향으로 해결했어 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논문 읽을 때는 여기까지만 봐도 돼요. 제목, 요약, 서론까지만 봐도 돼요. 근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고 싶다면 본론으로 보셔서 그림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수식이 어떻게 되어 있고 뭐 시뮬레이션이나 실험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좀 봐야 되겠죠. 그리고 결론. 본문의 단순 요약이 아닙니다. 본문의 단순 요약은 앱스트랙트입니다. 그래서 논문을 못 쓰시는 분들, 잘 못 쓰시는 분들은 결론하고 요약하고 서론이 같아. 이 세 개가 같아. 그러면 안 되겠죠. 이 결론은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결과를 달성을 했는데 이게 학계나 산업계에서 얼마만큼 임팩트가 있고 어떤 메시지를 날릴 수 있느냐 라는 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참고 문헌 넣어야 되겠죠.
특히 제목과 요약이 제일 중요할 겁니다. 논문 작성 과정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주제를 선정하고 쭉 인트로덕션에 들어가는 사전 조사하고 그리고 자료 조사해서 논문 작성하고 그리고 검토를 받아야겠죠. 검토를 받고 이제 제출하는 과정이 있을 겁니다. 자, 논문 구성을 간단하게 한번 볼까요? 초록, 서론, 본론, 결론. 네 가지 몸통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초록. 초록. 그래서 논문을 딱 받아보면은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초록을 봅니다. 초록. 그 다음에 보는 것이 서론을 봅니다. 서론. 그 다음 저는 뭘 보냐면 그림을 봅니다. 그림. 그림과 수식을 쭉 봅니다. 본론을 너무 쭉 보면 힘드니까 그걸 쭉 보고 결론을 봅니다. 이 과정이 제 분야 같은 경우는 한 1분 내외로 걸립니다. 그럼 이 1분 안에서 이 논문이 억셉이냐 리젝이냐가 바로 결정이 돼요. 1분 안에. 근데 되게 애매한 거 있죠. 뭔가 리젝도 애매하고 억셉도 애매해. 그러면은 본론을 디테일하게 보겠죠. 얘가 주장하는 바가 정확하게 무엇인지 그때부터 하나하나씩 볼 텐데 만약에 서론도 그렇고 초록도 그렇고 잘 써져 있어요. 그럼 나도 내용이 궁금해서 또 공부하고 싶어서 디테일하게 보겠죠. 디테일하게 볼 때는 그때 메인 컨텐츠인 본론을 자세하게 볼 겁니다. 그림이든 수식이든. 자, 논문 구성은 자 이렇게 초록 소개 그리고 메인 파트인 메소드 앤 메터리얼 그리고 결과를 디스커션 또 하고요. 그리고 결론을 맺고 사서와 참고문헌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서 설명드렸으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문헌 고찰. 처음에 하는 일이 문헌 고찰, 기존 선행 기술을 찾아본다고 얘기했었어요. 그러면 내가 하는 연구 분야별로 저널지가 있을 거고 그 저널지에 수록되어 있는 연구 컨텐츠들을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봐야 될 겁니다. 혹시나 내가 했던 것들이 기존에 있을 수 있으니까. 만약에 내가 열심히 연구했어. 근데 기존에 냈던 게 100% 똑같아. 라는 가능성은 없습니다. 사실 거의 없고요. 좀 유사하겠지만 그래도 한 20, 30%는 최소 다를 겁니다. 그러면은 기존 논문 대비해서 내가 쓰고 있는, 내가 연구하고 있는 이쪽이 이 컨텐츠가 어떤 게 더 우수한가라는 걸 또 찾아서 또 진행해야겠죠. 논문 작성 방법은 여러분들이 교수님과 협의를 해가지고 논의를 해서 아이디어도 뽑았고 그리고 뭐 방법론도 뽑았고 실험까지 다 했어요. 자 이제 그럼 재료가 다 모아졌겠죠. 자 그때부터 여러분들은 논문을 어떻게 쓰느냐 일단 기본적으로 본인이 생각했던 이론과 시뮬레이션 실험 데이터를 이쁘게 가공을 합니다. 가공해야겠죠. 바로 논문에 적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웃라인 관점에서 챕터를 구성해야 될 거고 예를 들면 챕터 1은 인트로덕션, 챕터 2는 뭐 프로포즈 뭐시기, 뭐 챕터 3는 뭐 시뮬레이션 뭐시기, 뭐 챕터 4는 익스페리먼털 버리피케이션 대충 이렇게 가잖아요. 그렇게 챕터를 모으고 그리고 기존 선행 기술을 모아야겠죠. 내가 제안하고자 하는 기술 이전에 어떤 기술이 있는지를 레퍼런스화 해서 1번부터 뭐 20번까지 쭉 레퍼런스를 모읍니다. 그걸 이제 카테고리화 해가지고 인트로덕션에 어떻게 넣을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겁니다. 그리고 주요 컨텐츠를 요약하고 그림이라든지 표 같은 것들은 미리 다 넘버링 해야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 장절 편성이 끝났다고 한다면은 재료를 다 모은 겁니다. 그러니까 요리로 치면은 뭐 배추, 당근, 양파, 뭐 무 이런 것들 다 썰어 놓은 겁니다. 그럼 이제부터 요리를 해야 되겠죠. 그게 논문 작성하는 겁니다. 이제 물을 끓이고 이제 뭐 배추 넣고 뭐 무 넣고 당근 넣고 이제 익힐 겁니다. 그리고 이제 물을 졸여 가지고 이제 고추장 넣고 뭐 떡 넣고 고기 넣고 이제 막 이제 볶겠죠. 그런 과정이 논문 작성인데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합니다. 장절 편성을 다 구성했으면
타이틀부터 당연히 어떤 논문 쓸 건지, 제목이 뭔지 정하고, 그 다음에 내 머릿속에는 이미 앱스트랙트가 있어요. 초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초록을 써봅니다. 그리고 인트로덕션을 작성하는데, 사실 그 인트로덕션 작성하는 데까지가 시간이 상당히 소요가 됩니다. 왜냐하면 로지컬하게 기존 선행 기술 대비해서 내가 제안하고자 하는 것들을 강조하기까지가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선행 기술을 종합하고 정리하는 데 시간이 꽤 많이 걸린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 나와 있는 1번이 끝났다 쳐요. 자, 그 다음에 메인 챕터를 쭉 작성합니다. 내가 뭘 했고, 제안하는 게 뭐고, 수식이 어떻고, 결과가 어떻고 쭉 씁니다. 그리고 리졸트와 컨클루전까지 작성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논문을 뭐 그래도 많이 쓴 편인데, 여기 나와 있는 1번이 사실 좀 많이 시간이 걸리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번, 3번이 좀 빨리 작성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럼 3번까지 다 작성했으면 그대로 제출하면 안 되겠죠. 전체적으로 논문에 어떤 흐름이 좀 이상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뭔가 전개를 잘못했다든지 오탈자가 있는지를 전체적으로 확인해 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공저자인 코우스한테 한번 검토를 부탁하거나 아니면 요즘 AI 잘 돼 있잖아요. 저도 많이 쓰는데 챗GPT한테 하나하나 확인을 받고 크리티컬 리뷰를 받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제출하기 전에 실수가 없는지 계속 재수정 반복을 해야 되는 거죠. 이 그림은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썼던 논문인데 그때 당시에는 그 생성형 A라는 게 없었어요. 생성형 AI라는 게 없었는데 그래서 이 논문을 썼을 때 내가 표현한 영어 표현법이 또는 뭐 문법이 정확한지 확신을 가지지 못하겠더라고요. 뭐 표현법도 그렇고 뭐 보캐브러리도 그렇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그 어학원에 논문을 맡겨서 검토를 받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10여 년 전만 해도 그래서 저널지 논문 하나 맡기면은 대충 6, 70만 원 정도 줬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이게 필요가 없어졌어요. 너무 챗GPT가 잘해줍니다. 이제 이론 과정이 없이 본인이 스스로 생성형 AI를 써서 논문 지도를 같이 검토받을 수가 있습니다. 챕터별 논문 작성 시 주의사항. 뭐 예를 들면 인트로덕션은 처음에는 좀 제너럴한 얘기를 쭉 하고 그 다음에 세컨, 서드 패러그래프에서는 기존 기술이 뭔지 그러니까 동기 제시하는 거죠. 내가 이 논문을 왜 썼는지에 동기를 제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패러그래프에서는 내가 구체적으로 어떤 연구를 수행했는지 제안할 아이디어가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명확하게 밝혀서 특히 수치하고 같이 제시하면 좋을 것 같긴 해요. 방법론과 함께. 이 오른쪽 그림은 그래도 제가 썼던 논문 중에 하나인데 엄청 개략적인 내용부터 퍼스트 패러그래프에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선 전력인데 예를 들면 뭐 CMRS라는 기술이 뭐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뭐 2.1m에서 60W까지 전달했다. 그래서 기존 컨벤셔널한 CMRS는 뭐 3 메이저 매그네틱 커플링을 이용해서 뭐 전달한다. 뭐 이런 개략적인 내용들을 쭉 쓰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전공자들한테 당연한 얘기지만 이렇게 먼저 환기를 시켜주는 거죠. 자, 그 다음 메인입니다. 챕터 2부터일 텐데 여러분들이 제안하는 기술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림을 이쁘게 그리고 테이블도 이쁘게 정리하고 이퀘이션도 이쁘게 간결하게 정리를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리졸트 다 하셨으면 특히 뭐 시뮬레이션이든 실험이든 그 결과를 명확하게 논문에 담아야 되는데 중요한 건 그거예요. 데이터 비주얼라이제이션 측면에서 큼직큼직하게 명확하게 표현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그림도 사실 좀 아쉽죠. 왜냐하면 색깔별로 비주얼하게 표현이 명확하게 됐지만 저게 뭔지 저 글자가 되게 작지 않아요? 그게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제가 아쉬운 것도 있어서 제가 가져와 봤고, 저거 같은 경우는 글자 크기를 2배 정도 더 키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결론, 새로운 관점, 통찰 제시. 그러니까 기존 연구 대비해서 나는 이렇게 당신들한테 새로운 관점을 열어주겠어. 통찰을 제시하는 겁니다. 메시지, 임팩트 있는 메시지를 던진다. 특히 기존 기술과 비교해서 우위를 제시하면 인용 확률이 높아집니다. 마지막 단락은 주요하게 던지고 싶은 메시지가 무엇이냐, 그리고 최종 결과가 무엇이냐. 특히 공학자들은 수치로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뭐 효율이든지 뭐 사이즈라든지 그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몇 퍼센트 개선됐느냐, 그리고 이것이 학계나 산업계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까라는 것들도 명확하게 얘기해야 될 겁니다. 논문 작성 시 주의사항 요약에 대해서 여기 정리를 해놨습니다. 자, 읽어보면 하나만한 얘기입니다. 자, 지금 제가 7개의 문장을 냈는데 하나만한 얘기예요. 근데 웃긴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논문 쓰잖아요? 이거 하나도 안 지킬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수님한테 혼나는 겁니다. 글쎄요, 여러분들의 교수님은 혼내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는 여기 일단 기본적으로 돼야 되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이걸 최대한 먼저 지키도록 제가 얘기를 합니다. 왜냐면은 저런 기본적인 내용 없이 논문 쓰면은 좀 속된 말로 쓰레기가 되거든요. 쓰레기 되죠. 그러니까 좋은 재료 가지고 음식을 만들었는데 쓰레기를 만들었어. 막 짬뽕 시킨 거야.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맛있는 재료를 구했으면 그걸 예쁘게 요리하고 접시에 담아야 되잖아요. 그러려면은 여기 7개 나와 있는 것들을 잘 보시고 잘 지키셨으면 좋겠어요. 하나하나 얽으면 너무 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 자료를 보고 하나하나 잘 곱씹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논문을 작성했어요. 그럼 이제 투고를 하겠죠. 투고. 제출합니다. 서브미션이라는 단어를 써서 프리체크라는 과정을 거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논문지에는 EIC라는 에디터인 치프가 있어요. 대빵이 있습니다. 그럼 그 대빵이 제출된 논문을 보고 판단합니다. 무슨 판단하느냐? 이 논문 주제가 우리 저널지와 적합하느냐 확인합니다. 근데 만약에 확인했는데 우리 저널지의 컨텐츠랑 맞지 않아 라고 한다면 어드미니스트레이티브 리젝트를 날립니다. 그러니까 심사 보기도 전에 리젝을 날리는 거죠. 그러면 다른 저널지에 제출을 해야 되는 거고, 프리체크가 넘어갔으면 EIC 밑에는 어소시에이티브 에디터라고 부편집장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국제학술제 부편집장을 하고 있는데 그 부편집장들이 리뷰어를 다시 선정을 해서 리뷰 프로세스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리뷰 프로세스를 통해서 불특정 다수의 리뷰어들이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해가지고 어소시에이티드 에디터죠. 이제 부편집장이 결정합니다. 리뷰어들의 커멘트를 보고 예를 들면은 3대 1이야. 찬성이 3이고 거절이 1이야. 그럼 메이저 리비전을 던진다든지 아니면 한 명은 괜찮다고 판단하는데 3명이 리젝트야. 그러면 리젝트를 날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논문이 에디터의 결정에 따라서 완전히 억색이냐 아니면 완전 리젝이냐 아니면 마이너 리비전이냐 메이저 리비전이냐 따라서 단계가 나눠지게 됩니다. 주 심사 기준 저널지마다 다르긴 한데 사실 다 똑같죠. 그 저널지에 잘 내용이 부합하느냐, 신규성과 진보성이 있느냐, 그리고 잘 썼느냐, 그리고 제안하는 바가 명확하냐 그런 것들을 판단합니다. 그런데 제가 앞에서 쭉 설명했어요. 뭐 오라오 그런 단어도 제가 설명했고 논문 잘 쓰기 위해서는 뭐 오리지널리티, 로컬리티, 오르게니제이션 이런 것도 설명했는데 그런 것들 다 잘 갖춰야만 리뷰어들이 보기에 괜찮구나 라고 판단을 하겠죠. 자, 심사 이후 리뷰어 커멘트에 대한 대응 방안. 이건 제가 예전에 썼던 논문을 가져온 건데 보시면 EIC 밑에 코 EIC가 있고요.
OERC 밑에 AE라는 부편집장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편집장 밑에 리뷰어들이 열심히 리뷰를 한 거죠. 저널지마다 다르지만 보통 리뷰어는 한 4~5명이 붙는 것 같고요. 그러면은 사실 저도 리뷰를 굉장히 많이 했지만 정말 얼토당토하는 리뷰들이 많이 올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논문을 검토 안 한 거야. 그러니까 보지도 않고 얼토당토한 얘기도 하는 반면 아니면 진짜 심도 있는 그런 질문을 던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보면 대번에 압니다. 아, 얘는 정말 제대로 읽었구나. 또는 얘는 읽지도 않고 그냥 던지는구나. 라는 걸 알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도 사람인지라 화가 나죠. 아, 읽지도 않고 왜 이렇게 이상한 판단을 내리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너무 감정적으로 대처하지 말고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건설적으로 코멘트를 방어해야 됩니다. 코멘트에 감사 인사를 드리고 공손하게 대답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게 있어요. 모든 답변에 뭐 땡큐, 땡큐, 땡큐 뭐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럼 너무 해프잖아요. 그죠? 그래서 리뷰어들 별로 그냥 마지막에만 감사하다 라는 정도만 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저희 저널지 같은 경우는 이렇게 5단계가 있습니다. 자, 디클라인이라는 거는 다시는 내지 마 라는 거죠. 다시는 내지 마. 근데 리젝트는 뭐냐면 거절은 할게. 그런데 완전히 바꿔서 내 라는 게 리젝트 and resubmission 있고 그 위에 단계가 메이저 리비전이라고 해서 심사위원 코멘트를 잘 반영해서 적절하게 대응하면은 억셉을 줄 수도 있어 라는 겁니다. 마이너 리비전 말 그대로 조그만한 수정사항을 반영을 해줘 그러는 거죠. 그리고 억셉이란 과정이 있습니다. 글씨가 잘 안 보이긴 하는데 제가 빨간색 친 거 보면은 이런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I must decline 이라는 표현이 되어 있어요. 다시는 보고 싶지 않다. 마음이 아프죠? 자, 여기 보면은 so a manuscript is rejected 라고 되어 있습니다. rejected 됐다. 그런데 resubmission은 허용한다. 그리고 이 세 번째는 잘 안 보이시겠지만 메이저 리비전. 여러분들이 논문을 제출했어. 근데 처음에 메이저 리비전 떴어요. 그럼 굉장히 잘한 겁니다. 대부분 리젝이 뜨는 것 같고요. 메이저 리비전까지 한 번에 받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리비전을 잘 대응했다면 여기 글씨 보이는 것처럼 저 congratulation이 어찌나 반갑던지 congratulation 그러면서 대부분 다 이런 표현을 써요. It is my pleasure 또는 I'm pleasure to accept your 뭐시기. pleasure란 단어가 뜨면은 그냥 기분 좋죠. congratulation 입니다. 자, 발표를 다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연구 결과가 논문에 잘 표현돼서 제대로 인정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